제7장 유산. 서경의 부탁을 받은 회영이 서양 의사 스크랜턴을 데리고 왔다. 스크랜턴은 대감을 진찰하더니 심부전증이라고 했다. 심장과 관계된 병인데 그 병은 본래 타고나기도 하지만 고령에 그런 병을 만난 것은 극심한 일로 충격을 받거나 숨이 끊어질 지경으로 신경을 쓴 경우에 올 수 있다고 했다. 서경이 생각해도 타고나기보다는 후자일 것이었다. 스크랜턴은 앞으로 열이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과로를 피해야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폐렴이 올 수 있고 폐렴이 오면 생명이 위험한 탓이었다. 그러나 대감은 사람 목숨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질 수야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만큼 살았으니 나이값을 하고 가려는 것이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다행히 스크랜턴이 준 약 덕택에 병이 호전되었다. 거참 서양 약은 신통하기도 하구나. 녹두할 만한 이 작은 것 3개만 삼키면 살만하니 말이다. 대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서양을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대감은 스크랜턴이 처방해준 약 덕분에 하던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로한 탓에 자리에 눕고 말았다. 스크랜턴은 염려했던 대로 폐렴이라고 했다. 숨 쉬는 폐에 고름이 생겼다면서 집중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왕은 서경에게 업무를 하고라도 대감 곁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들녘은 가을이 되어 논마다 추수가 한창인데 서경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대감은 날로 숨이 차 힘들어했다. 나는 말년에 조상님들 은덕으로 너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데 걱정이구나. 너에게 큰 짐을 지어주고 가게 생겼으니. 대감은 유언 같은 말을 했다. 가시다뇨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라는 장차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상이 가엾구나. 주상은 마음이 무척 여린 분인데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책을 출간하여 주상께 봉헌하여라.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대감은 몸이 불덩이로 변하면서 숨결이 급해졌다. 소식을 들은 왕은 서둘러 의의 가운데 가장 높은 수태의를 보내주었다. 의의는 고개를 흔들며 가망이 없다고 했다. 회영이 급히 스크랜턴을 데리고 왔다. 스크랜턴도 임종이 가까워졌다면서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때 대감이 반짝 기운을 차리더니 서경을 향해 입을 열었다. 너는 언젠가 가문의 영광을 선택이라고 했는데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머지않아 너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그 말을 실현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정녕 나의 일신을 던질 수 있겠느냐? 너의 일신을 던질 수 있겠느냐? 아버님, 그때가 언제가 되든 너는 우리 가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택 말이다. 대감은 그 말을 마치고는 숨을 거두었다. 대감은 못다한 정을 아쉬워하듯 서경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서경을 아들로 들인 지 불과 4년 만이었다. 그는 비로소 함께 담소하기를 원했던 대감의 속뜻을 알 것 같았다. 죽기 전에 새로 얻은 아들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여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다. 서경은 슬픔과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왕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 천하가 다 알듯이 왕이 대감과 함께한 세월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수구파들의 상소에 못 이겨 마음에도 없는 유배를 보내야 했던 일은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왕은 아버지를 잃은 것보다 더 슬퍼하면서 조정 대신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대신은 남달리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대신이었다. 무엇보다도 강직한 지조를 지닌 대신이었다.
지난날 과인은 매사에 그를 의지했고 깊이 신뢰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국사를 모두 그에게 맡겼고 그는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결했으니 그의 공적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과인은 벼슬에서 물러나 쉬겠다는 그의 간절한 청을 결국 허락하였으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했다. 이 대신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자리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나라를 염려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을 담당하여 뛰어난 지혜로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다. 이 대신은 고령임에도 기력은 언제나 왕성하여 험한 일을 마다한 적이 없었다. 이 대신은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했던 탓에 과인과 특별한 정을 쌓았던 것이다. 그래서 의주변권, 의지하는 정이 곡진하여 물이 흐르듯 하다. 의 이 네 글자로 상을 내렸으나 이제 생을 마감했으니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단 말인가. 말을 하자니 감회가 일고 슬픔이 솟구쳐 올라 무엇이라 말하기조차 어렵구나. 작고한 이 봉조하의 상사의 동원북이 궁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관곽 동원북이 일부를 보내고 성복일, 상주가 상복을 입는 날 상을 다하고 3일째 되는 날 상복을 입었음. 성복일에 승지를 파견하여 치제, 왕족이나 대신이 죽었을 때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 치제하도록 하라. 제문은 과인이 직접 지을 것이다.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봉상시에 명하여 행장의 제작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처리하라. 복록은 앞으로 3년 동안 지급하고 예장하는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라. 왕은 친히 제문을 지어 보냈다. 조정 대신들에게 장례 절차를 지시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였다. 대감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처리한 업적과 대감의 뛰어난 지혜와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그래서 시호를 내리는 것도 즉시 처리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내려진 시호는 충문이었다.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참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라에 충성을 바쳤다는 의미였다. 의정부 정일품부터 정상품 당상관까지 신구조정 대신들이 조문하느라 줄을 섰다. 왕족들도 왔다. 그 가운데는 평생 숙적으로 여기면서 대감을 좌천시하거나 영의정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대원군도 있었다. 대감은 75세 생을 마감했고 대원군은 69이었다. 대원군은 나라의 대들보가 무너졌다면서 고인을 향해 모처럼 순수하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영부사 대감, 지난날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한 이 사람을 돌봐준 정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왔습니다. 영부사 대감, 지나고 보니 다 헛된 것을 그랬습니다. 바람을 어찌 막으려 하시오. 대원이 대감이 백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하셨던 영부사 대감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사람 다 잃고 말았습니다. 도포자락이 찢어지고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속옷으로 막았더니 망건까지 벗겨내지 뭡니까? 그래서 머리털로 막아보았지만 영부사 대감 말씀대로 이 사람의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서쪽으로 머리를 틀었는데 나는 자꾸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강물은 저희들끼리 소용돌이치고 서로 부딪혀 봐야 결국 같은 강물로 잦아들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으르렁댔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영부사 대감의 그 후득하신 인품으로 이 사람을 용납하여 주시고 나중에 구천에서 배울 때 부디 외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 걱정 모든 염려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과의 불편한 심정도 풀어주시고 평안히 영면하시오. 서경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대원군이 측은한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청나라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다시 정권을 쥔 것만 같았다. 예상했던 대로 대원군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결국엔 청나라 원세계와 힘을 합해 왕을 폐위시키고 손자 이준용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계책을 꾸미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아직 15살밖에 안 된 이준용은 사형을 받았지만 왕의 어머니가 손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한 덕에 겨우 사형은 면하고 유배를 갔다. 대원군은 양주로 들어가 불쌍한 준용을 생각하며 은신하고 있는 중이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대감의 영전에서 하는 말로 봐서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속내를 안다는 것은 천길 물속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자 서경은 혼란스러웠다. 그렇더라도 직접 문상을 와준 것만은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대원군은 조문을 마치고 가면서 서경에게 영부사 대감이 자네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것이네. 부디 영부사 대감의 뒤를 이으시게 라고 했다. 대원군의 조문에 이어 대원군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호준이 조문을 했다. 이호준은 이조판서 자격으로 조문을 온 것이었다. 대감 살아생전에는 감히 얼씬도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불혹을 훨씬 넘긴 44세라는 나이에 과거 급제하여 대원군 인맥으로 벼락 출세를 하면서 정이품 이조판서 자리에 올라 있었다. 사람들은 대원군과 이호준을 두고 유유상종의 본복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인생살이는 마치 함께 흐르는 물줄기 같았다. 대원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둘 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별 할 일이 없는 처지였다. 그러다가 대원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호준은 44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과거 급제하여 벼락 출세를 한 것이었다. 대원군보다 한 살 아래인 이호준은 청년 시절부터 대원군과 절친이었다. 과거 급제를 못해 44살까지도 이렇다 할 벼슬이 없었다. 다만 조상의 품계에 따른 음관 제도 덕에 평안남도에서 군수를 지낸 것이 전부였다. 그의 조상 7대조 이상은 우암 송시열의 천거로 이조 참판과 대사원을 지내다가 당쟁에 휘말려 옥사한 인물이었다. 6대조 이만성도 이조 판서를 지냈다. 이만성은 우의정을 지낸 이수구 아들로 태어나 이상의 양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만성은 소론이 주도한 신임 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서울로 압송되어 옥사했는데 신임 사화는 왕위 문제를 놓고 벌어진 노론과 소론의 싸움이었다. 경종이 숙종의 뒤를 잇자 노론이 경종이 몸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물러가게 하고 연인군을 옹립하려고 하자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이었다. 이호준의 아내는 여흥민씨 가문의 이조 판서를 지낸 민용현의 딸이었다. 대원군 아내와 같은 여흥민씨였다. 그런저런 이유로 친해진 두 사람은 친구에서 사돈지간으로 발전했다. 이효준의 서자 이윤용과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의 딸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 되었다. 이호준은 대원군뿐만 아니라 조대비와도 사돈을 맺었다. 조대비의 친정 조카 조성하가 이호준의 사위였다. 이호준은 대원군과 조대비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대원군이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만드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런 덕택인지 이호주는 이명복이 왕위에 오른 다음 해에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했다. 그때 44세로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난 다음이었다. 이호주는 그때부터 부지런히 엮어놓은 인맥을 타고 거침없이 출세하기 시작했다. 44세 나이에 과거 급제를 한 것도 승진이 빠른 것도 모두 대원군의 힘이었다. 이호준에 이어 조문한 사람은 이호준의 양아들 이완용이었다. 이완용은 승정원 동부승지로서 당상관 자격으로 조문을 한 것이었다. 이호준은 1876년 병자년에 경기도 광주에 사는 같은 우봉 이씨 집안에서 10살 난 이완용을 양자로 들였다. 이완용의 부친은 겨우 선비 행세를 하는 가난한 처지였다. 이호준과는 32촌도 넘어 남이나 다름없었지만 아이가 글 읽기를 무척 좋아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자자했고 이호준이 소문을 듣고 데려온 것이었다. 이호준 대감이 양아들로 하여 가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는데 양아들이 승정원에 입성했으니 뜻을 이루었구만. 대원군처럼 해낼 것이라고 벼른다지요. 조문객들이 나직히 말을 주고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대원군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자 이호준이 대원군에게 대감은 왕족이니 아들을 왕으로 만들 수 있으나 나는 그럴 수는 없으니 장차 내 아들은 왕의 바로 아래쯤은 만들어야겠지요? 라고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는 양어머니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타고난 성품이 내성적인 데다 생전 처음 서울로 올라온 아이는 기가 죽었다. 그가 11살일 때 양어머니를 따라 대갓집 잔치집에 갔을 때였다. 거기에는 대갓집 아이들이 다수가 있었고 그들과 하늘과 땅처럼 비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아이는 더욱 기가 죽고 말았다. 누가 봐도 촌티가 졸졸 흐르고 그것은 아이를 미천해 보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촌 아이라더니 정말일세. 글 읽기를 남달리 좋아하는 아이라 양자로 들였다지만 보아하니 영 아닐세 그려. 소몰이나 할 아이지 어딜 봐도 인물이 들성 쉽지는 않아 보이네. 양어머니와 아이의 귀에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자존심이 상한 양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에게 화를 냈다. 넌 11살이나 먹었고 서울에 온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촌티를 벗지 못하니 그런 소리를 듣지. 다른 아이들 봐라. 얼마나 의젓하더냐. 하긴 그게 다 가문 탓이지 내 탓이겠냐만. 자존심이 상한 양어머니는 일종의 화풀이를 한 셈이었다.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든 아이는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타올랐다. 오기였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갓집에서 수군대는 그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양어머니는 아이가 도무지 믿업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장안에서 유명하다는 맹인 관상쟁이를 찾아갔다. 이 아이의 관상 좀 봐주세요. 돈은 2배로 줄 테니 꼼꼼하게 잘 봐주어야 해요. 맹인 관상쟁이는 양손을 들어 올려 10손가락으로 아이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마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눈, 코, 입, 귀, 턱을 더듬었다. 그렇게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더듬고 난 다음 얼굴 전체를 2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손을 내렸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 코, 입이 서로 가까이 안으로 모여 있으니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는 성미고 눈은 작고 코는 적당하고 입술은 두터운 편이니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계획을 세우는 용이 주도한 고집을 가졌고 귀가 오목하게 생겼으니 남의 말을 번개처럼 알아듣는 총명함이 있고 아무튼 부지런히 글을 읽는다면 장원급제를 하여 크게 될 상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가 글을 잘 읽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용하게도 맞추시네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크게 될수록 큰일이 따를 상인데 크게 되면 자연히 큰일이 따를 수밖에요. 양어머니는 당연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짜증을 내며 일어섰다. 내 말을 마저 듣고 가시오. 양어머니는 이미 몇 걸음 멀어져 있었다. 관상쟁이는 양어머니 등 뒤에 대고 그 상은 크게 될수록 망하는 상이야 라고 쏘아붙이며 침을 퇴 뱉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글만 열심히 읽으면 장원급제를 하여 크게 될 상이라는 관상쟁이의 말을 가슴에 품었다. 한편 아내로부터 관상쟁이의 말을 들은 이호주는 왕의 관상을 보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애꾸눈 관상쟁이 박유봉을 떠올렸다. 한쪽 눈이 애꾸가 되면 출세한다는 것을 믿고 한쪽 눈을 일부러 찔러 애꾸눈이 된 박유봉을 대원군은 왕이 어렸을 때 잠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집, 잠저로 데려와 아들 이명복의 관상을 보게 했다. 박유봉은 이명복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깜짝 놀라며 장차 왕이 되실 상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누설하지 말고 잠자코 때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당부를 하고는 돌아갔다. 그 후 박유봉의 예언대로 이명복은 왕이 되었고 대원군은 박유봉에게 남양보사라는 벼슬에 이어 수사, 수군절도사, 수사직을 내렸다. 이호주는 맹인 관상쟁이의 말을 박유봉의 말처럼 믿고 당장 독선생을 들여앉혀 이완용에게 맹렬하게 공부를 시켰다. 아이는 촌놈이라고 비웃은 그들을 기억하며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고 이호주는 양아들을 공부시켜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에 매달렸다. 이완용은 1882년 임오년 25세에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했다. 장훈급제는 못했지만 관상쟁이 말대로 된 것이었다. 증광별시는 왕이 즉위하거나 세자책봉, 원자탄생 등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그 해는 임오군란으로 왕비가 피난을 갔다가 황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였다. 그러나 이완용은 과거 급제를 하고도 임용이 안 되어 4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다. 과거 급제를 했다 하더라도 출신 가문에 따라 임용이 다른 탓이었고 그는 임용이 4년이나 늦어진 것은 보잘것없는 생가 탓일 거라고 생각했다. 양부 이호준이 명문가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이호준도 과거를 보기 전에는 이렇다 할 벼슬 이력이 없었다. 자리를 옮겨 음식상을 받은 조문객들이 이호준 부자의 조문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정이품까지 조문이 끝나야 정삼품이 조문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완용은 아버지에 이어 바로 조문을 한 탓이었다. 이호준 저자가 언제부터 벼슬을 했다고 저리 거들먹거리는지 원. 그러게 말입니다. 영부사 대감 초상이 어떤 초상이라고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댁이 어느 댁이라고 이제 막 당상관에 오른 자가. 생각해보니 이호준 아들이 동부승지에 오른 게 불과 엊그제 아닌가. 누가 아니랍니까? 이호준이 시킨 게 분명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요. 이럴 때 아들을 띄우자는 속셈이겠지요. 사실 이완용도 만만치 않아요. 유경공원에서 신학문을 배운 것 때문에 주상께서 앞으로 크게 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벌써 주미 대리공사로 낙점해 두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호준처럼 벼락 출세를 하는군. 이완용은 30세에 정국품 규장각 대교로 임용이 되자 조선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신학문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1기생으로 입학했다. 유경공원은 보빙사, 외교사절,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온 민영익이 서양식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청하여 설립되었다. 학제는 좌원과 우원 두 개의 반을 두고 좌원은 현직 관료 중에서 젊고 뛰어난 자를 선발했다. 우원은
귀족들 자녀 가운데 15세에서 20세 미만인 청소년들에게 입학 자격을 주었다. 일기생은 이완용을 합해 관리들로 이루어진 좌원이 14명이었고 귀족집 자녀들로 이루어진 우원은 21명이었다. 유경공원에서는 말부터 영어만을 사용하면서 어학은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각국 외국어를 가르쳤다. 사회과학 부문은 수학, 지리, 만물 격치, 세계 역사, 정치 등을 가르쳤다. 초대 교사로는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이 포진했고 이완용은 자연스럽게 서양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서양 문물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왕은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아 이완용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완용은 대감의 조문을 마친 다음 서경에게 절을 했다. 서경은 이완용보다 3년 연상이었고 승정원 선배였다. 같은 당상관으로 승정원에서 얼굴을 대한 적이 2번 있었다. 서경은 이완용보다 3년 늦게 과거급제를 했으나 바로 임용된 탓에 과거급제가 4년이나 더 빠른 이완용보다 벼슬로는 선배였다. 그런데 이완용이 어느새 같은 승정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이 수군거린 대로 이완용은 앞길이 훤히 열려 있었다. 이완용은 상주 서경에게 의례적인 절을 하고 일어선 다음 다시 한번 허리를 반으로 접어 정중하게 읍을 하고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온 이완용은 음식상을 받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아직도 내성적이었고 그 내면에는 어릴 때 품은 오기가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날마다 사당에 들어 서경을 위해 빌었던 대감은 이제 조상들과 나란히 사당에 올랐다. 서경은 대감이 생전에 했던 대로 날마다 사당에 들어 대감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서둘러 대감이 정리해 놓은 글을 간행소에 넘겼다. 책은 이마필기, 귤산문고, 해동악부, 가오고략 등 4권이 출간되었다. 이마필기는 조선과 중국의 사물에 대하여 보증한 내용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분석한 책이었다. 경, 사, 자, 집을 비롯하여 조선의 전고를 밝힌 역사, 지리, 산물, 서화, 전적, 시문, 가사, 정치, 외교, 제도, 공중, 비사 등을 총망라한 백과사전이었다. 귤산문고는 대감의 호 귤산을 딴 것으로 평생 벼슬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엮은 회고록이었다. 해동학부와 가오고략은 제목에서 보여준 대로 조선의 노래와 아름다운 시문을 모은 시가집이었다. 석양은 책이 출간되자마자 서둘러 왕에게 봉헌했다. 책을 보니 영부사를 직접 대하는 것만 같구나. 그래 영부사가 과인에게 남긴 말이라도 있느냐. 마지막 임종에 주상 전하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녕 그러했던가. 그러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누구든 왕 앞에 서면 하리 허공을 딛는 것만 같고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했다. 당상관으로서 왕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대감이 마지막에 주상 전하가 가엾다고 했던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말인데 정녕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구만. 그러면서 라는 말을 한 것이 후회되어 어쩔 줄 몰랐다. 어서 말을 하라지 않느냐. 왕이 독촉했다. 독촉이 아니라 어서 말을 하라는 것은 왕의 지엄한 명령이었다. 아버님께서 크게 염려하는 심정으로 주상 전하께 가엾다고 하셨습니다. 왕은 말이 없었다. 왕은 왈칵 눈물이 솟구쳐 오름을 참느라 눈을 감았다. 이미 눈 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영부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염려했구나. 그 말은 내 가슴에 묻을 일이다.
조선 천지에 누가 있어 과인을 그토록 염려한단 말이냐. 모두 저 살자고 날뛰는 세상이다.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서경은 대감이 남긴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은 부드러운 청이었지만 그건 역시 명령이었다. 나라가 장차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영부사다운 유언이다. 왕은 서경에게 다시 말을 했다. 영부사가 이승지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마음 놓고 눈을 감았을 것이다. 과인 또한 영부사가 아들을 얻는데 한 몫을 한 것 아니겠느냐. 과인이 앞으로도 영부사가 그리우면 언제든지 부를 것이니 감기가 들어 기침 소리를 내더라도 오너라. 서경은 대감이 사당에서 축원한 대로 물 흐르듯 정삼품 승지에서 정이품 소경에 올랐지만 대감의 3년상을 끝낼 때까지는 관직 생활을 중단해야 했다. 대감이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양주 별가에서 기거하면서 산소를 지켰다. 그는 산소를 돌보면서 대감이 그리울 때마다 보강사를 찾았다. 갈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조상 대도로 내려온 들녘을 바라보았다. 땅을 더 늘리겠느냐? 그날 대감이 질문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 대감은 결코 땅을 더 늘리기를 원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떻든 공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모의 법을 3년 동안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평생을 두고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양주 고을 사람들에게 대감이 베푼 일들과 보강사를 위해 해온 일, 집안 하인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해준 일을 한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대감을 곁에서 모신 세월은 짧았지만 서로 나눈 이야기는 100년이나 된 듯 했다. 그는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대감과 나눈 이야기가 날마다 한 대목씩 되풀이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나를 인도해 준 탓이었다. 혼자 보강사에 올라 대감의 명복을 빌 때면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양모님을 성심으로 모시는 일이었다. 대감을 위해 하지 못한 일을 양모님에게 모두 쏟아야 할 것이었다. 그는 상주가 되어 3년 동안 벼슬에서 내려와 별가에서 지내면서도 사흘마다 말을 달려 정동집으로 가 양모님에게 문안을 드렸다. 대감이 살아있을 때 양주로 사흘마다 찾아뵈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양주에서 정동집으로 말을 달려 양모를 위로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지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그는 조석으로 문안을 할 때마다 그렇게 여쭈었고 양모는 서경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네의 지극한 효성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니 걱정 마시게 라고 했다. 서경은 대감 3년상을 탈상하고 다시 복직했다. 뭐니 해도 양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것은 첫 아들을 얻은 일이었다. 기해년 1899년 대감이 떠나고 10년 만에야 첫 아들을 낳아 양모님께 안겨드렸다. 그의 나이 44이었다. 44이면 남들은 며느리나 사이를 볼 나이였다. 3년 동안 상주로 살아야 하는 세월을 제어하고 그동안 죄인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양모님께 문안을 드릴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답답했던 그의 아내는 본가가 손이 번성한 집안이라 서경이 출계하지 않았다면 그의 동생들처럼 아들을 낳았어도 두어 명은 낳지 않았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아내 말대로 그의 형제들은 자식이 번성했다. 회영 아우는 아들 둘을 낳았고 그 아래 아우들도 아들 딸을 낳았다. 양모는 서경 내가 죄송해야 할 것을 생각하여 전혀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다가 손자가 태어났을 때야 이제는 죽어서 조상님들과 대감을 뵐 면목이 섰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 그는 가문의 관례에 따라 조카들 학렬에 돌림자인 홀규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규준이라고 지었다. 양모는 그렇게 손자 소원을 이루고 1년 동안 아이가 자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다가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 연세 82이었다. 문중에서는 호상이라고 했지만 서경은 대감이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망한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 규준이가 어서 입을 열어야 할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구나 라고 했던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았다. 양모마저 세상을 떠나버리자 집안에 어른이 없었다. 이제 집안 모든 것을 서경이 직접 감당해야 했다. 막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수많은 식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소작 관리며 재산 관리는 집사들이 해냈지만 주인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집사는 모두 4사람이었다. 그들은 박씨와 김씨 두 가문으로 각자 아버지와 아들로 부자간이었다. 박경만과 김준태는 아들이었고 그들은 대를 이어 이유원 대감 가문의 집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박경만 부자 집사는 재산 관리와 지방 관리를 맡고 김준태 부자는 소작인들과 농지 관리를 맡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성실했다. 대감이 생전에 그들을 신뢰했듯이 서경도 그들을 신뢰했다. 다음은 8장